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기는커녕 부모 평생 나이 들어서도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자녀가 리스크가 되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대답한 분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랄까?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그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구당 순자산이 59만 4천 달러, 그러니까 6억이 넘는 거죠. 그런데요,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자본 축적을 몇십 년 앞서서 시작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부자라는 거예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8%, 대부분이 집이죠. 그리고 금융자산이 22%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부동산이 34%고 금융자산이 66%.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은 반대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고, 근데 문제는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그 부동산 그 가격이 이웃나라 일본이 경험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시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싼가 일본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그런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약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땅 판 건 합계가 일본 땅 판 합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 1990년에 일본의 땅값을 다 팔면 우리나라 땅값 판 거에 15배였어요. 그렇게 일본은 그 부동산 비중이 그때도 일본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됐다는 거는 일본 땅의 땅값이 떨어졌거나 우리나라 땅값은 올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땅은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오르고, 그래서 15배 일본이 그렇게 규모였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요, 문제는 그 일본의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3대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3대 도시의 땅값 지수 1982년을 100으로 볼 때요, 일본의 이 땅값 제일 높을 때가 언제냐면 1990년이거든요. 일본의 버블 경기 피크일 때예요. 290까지 올랐어요. 거의 3배. 그리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 그러니까 거의 20년 후에 102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약간 올랐는데요, 120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일본 땅값은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이렇게 값이 떨어지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땅값은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이 우리가 그렇게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혹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재산은 부동산밖에 없는데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지?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작년 여름부터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게 한 2, 3년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면 상관없어요. 그걸 일시 하락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과거에 일본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일본의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1990년 땅값이 피크일 때는 일본도 6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낮지만 부동산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그게 땅값 값이 떨어지니까 지금은 30% 내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전체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 그 관계가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내 집 마련,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처럼 일본 사람들은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사놓으면 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집은 그냥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 3년 분위기는 어떤지 아시죠?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또 부모님이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근데 일본도 1980년대 그걸 버블 경기라고 그러거든요. 저 그때 일본에서 근무를 했는데 일본의 버블 경기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우리보다 더 난리였어요. 지금 내 집 마련 못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막 경쟁적으로 땅을 사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1980년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집값 땅값은 떨어져.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애들은 안 낳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도 어려워지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그런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 베이비붐의 그 규모가 기간도 그렇고 출산율도 그렇고 거의 우리가 일본의 2배쯤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우리도 집을 다 마련하게 끝나고 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를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도시화율이 몇 %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1등, 2등 수준에 와 있대요.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은 도시화율이 91%. 지금 우리 시골에 가봐도 노인들 빼고는 서울로 올라올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도시화의 영향력도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선진국에서 보통 사람이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의 부동산의 비중이 30 내지 40%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78%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요. 낮아질 가능성은 미리 이런 걸 깨닫고 미리 부동산 비중을 줄이든지 가만히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값이 일본처럼 떨어져 가지고 줄어들든지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저는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3, 40년 동안 고성장기에 아까 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불패 신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또 왕창 태어나면서 집을 사야 되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오면서 집을 사야 되고 그래서 계속 몇십 년 동안 부동산이 추세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보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동산은 주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번다. 투자의 대상,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빼면은 부동산을 그냥 사는 수단이지 무슨 투자,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도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 그런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부동산이 한 7, 8개월 떨어졌거든요. 이게요. 2007년에 강동구에 34평짜리 아파트가 12억 원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쫙 올라가고 옛날 가격을 다시 이제 넘어섰어요. 이렇게 한 2, 3년, 3, 4년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는 불황으로 말하면 순환적인 불황. 그다음에 일시 하락에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냥 빚만 없으면 참고 기다리면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요,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본처럼 한 20년 계속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랄까?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뭐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세요. 무슨 부동산보다 주식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혹시 일시 반등할지도 몰라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투자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원칙이 뭐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내 집 마련하다가 그 부동산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주택빈곤이 되니까 너무 과다한 부채를 안고 집을 사는 거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 한 채 있고 다른 금융자산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시가가 9억 원짜리라면 65세부터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을 한다면 22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좀 더 일도 하고 뭐 다른 거 재산을 가지고 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노후에 내 경제 생활을 책임져 줄 거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우선 그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의 노인들한테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은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선생님, 공무원, 군인 했던 분들, 그분들이 연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일부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대답한 분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 1980년도만 해도 자녀의 도움이 72%였어요. 그러니까는 1980년대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든지 변화가 화끈하거든요. 2021년에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입니다, 자녀가 도와줍니다 대답한 사람이 14%로 줄었어요. 몇 년 지나서 다시 이 조사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은 0.7%, 일본은 1.9%, 독일은 0.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들의 평균 수명이 1960년 기준으로는 54세였어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는 86세예요. 그러니까 32년이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을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리고 실제요, 이 자녀들한테 부모 봉양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1998년도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90%였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실제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별도로 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2020년에 조사를 해봤어요. 부모 부양은 자식의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22%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냐? 이 가족과 사회의 책임이다. 막말로 나라가 도와줘야 된대요. 그리고 부모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이게 17%예요. 이렇게 지금 현실도 그렇고 젊은 세대, 자녀 세대들의 생각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훨씬 못 살게 돼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생활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비중은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선진국도 그렇고 실제 우리나라 의식조사를 해도 자식들이 부모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 도와줄 수도 없어요. 부모 부양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100세 시대. 그리고 경제력이 부모 세대보다도 자녀 세대가 도와줄 여력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위험해? 그게 무슨 말이냐? 위험해요. 내가 너에게 노후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사업에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부모가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산죠. 그걸 자녀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걸 통계로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는, 그걸 이제 캥거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몇 명이냐? 314만 명이래요.
전체 성인 인구의 7.5%예요. 그중에 30대, 40대만 해도 65만 명이래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그냥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그게 자녀 리스크예요. 그리고요, 캥거루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패러사이트는 그 생물선생이나 아는 무지가 어려운다는데요.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에요. 몇 년 전 이거 발표할 때 얘기인데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딱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래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또 영국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키퍼스라고 부르는데,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지금 일본에요,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기는커녕 부모 평생 나이 들어서도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자녀가 리스크가 되고 좀 이런 세상이 됐다. 그거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는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그런 거 다 책임져주고 자녀가 해야 할 일도 대신 다 해주고, 그런 책임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죠. 무슨 책임이냐면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모가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도 책임이 뭐냐, 학비도 다 대주고 결혼비용도 다 대주고 그다음에 먹고 살 것도 대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이런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자립해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책임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은 빨리 바꿔야 돼요. 기존의 그런 책임에서. 자립이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 휴지나 이런 거를 나 나간 뒤에 누가 와서 치우도록 하면 안 되죠. 지금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죠. 누가 자기가 치워야 될 거 안 치워서 그런 거예요. 또 회사에서도 어떤 사원이 뭘 하면은 못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거는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부모가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라면.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이에요. 남의 눈에 전전긍긍하는 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마도 남의 눈 때문에 제일 미치는 나라일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무슨 동네 모임, 무슨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그냥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이거 샀다고 저거 샀다고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눈에 종속되면요 다른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자립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경제적 자립이에요. 생활력이 없어가지고 부모한테 의존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한테 의존하고 살면. 근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키워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더 중요한 거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은 사교육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결혼비용도 대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그런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애를 자립 못하게 만들면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망쳐먹은 거고, 지금 말씀드린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그 자립인으로 자식을 키워야 할 의무가
부모한테 있다. 그 책임이 있다. 책임이라면 그런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바뀌어야 돼요. 다 어머니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버지는 또 책임 있는데 대부분 밖에 나가서 일어나라고 지금 이 대개 집안일을 주도하는 건 자식 집 사주는 것도 엄마가 사주다고 그러고 사교육 시키는 것도 대부분 엄마가 시키다고 그러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돈도 그 많이 써가지고 자기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들이 시간표 다 짜잖아요. 어느 선생이 이걸 하더라. 그래서 시간대로 그냥 돌려요. 로봇처럼. 근데 지금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33년 10년 후가 되면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직장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외우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자녀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우리나라와 일본은 등록금도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부모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제일 높을 때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9%예요. 근데 세계에서 1등이에요 대학 진학률이. 그런데요 제가 3년 전인가 지방의 어느 휴양림에 그때 환갑 나이 된 40명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창회 회장이 저한테 그 40명의 60년생, 61년생 학력 분포를 저한테 보여줘요.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갑된 사람들 조금 넘은 사람들의 대졸 진학률이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69%까지 올라갔으니까 83%까지 올라갔다가 그만한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아르바이트 하든지 융자 받아서 장학금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싫으면은 들어가봤자 학교가 별 볼 일 없거나 그러면 들어가봤자 어차피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차라리 그 돈으로 대학 들어갈 돈으로 장사라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년 지나 10년 지나서 꼭 공부가 다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부모가 다 대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위가 시원찮아도 무조건 다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공부가 싫은 사람이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딴 일을 하다가 다시 뒤늦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처럼 그때 다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요 결혼 비용은 부모의 책임이다. 그랬더니 우리만 이해하라고 그러고 미국, 일본 아니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결혼 비용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자기가 벌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전국 평균이 딸이 1억 1,400, 아들이 1억 7,200.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면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더 제일 우리나라는 문제가 사교육비잖아요. 3년 전에요 서울에 40대 후반에 맞벌이 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거든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요 어느 정도냐면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2명 과외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3,3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4%. 그러면 여기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게임기도 사주고 가족 먹고 살고 그럼 언제 저축을 해요? 근데 문제는 67세까지 1억씩을 벌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래요. 그러면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재취업을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 등록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비용도 대줘야 되고,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드려야 되고,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이 60세가 돼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악순환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과외비를 막말로 처발른데 해도 취직이 또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68%였어요. 근데 여기는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까지 취직으로 포함된 거거든요. 그 취직이 아니잖아요. 그걸 빼버리면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취직이 안 돼요. 그렇게 돈을 갖다가 퍼부었는데, 일본은 지금 대졸 작년에 취업률이 96%. 거기는 구인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게 또 어렵게 취직을 해도 조기 퇴직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 3년 다니다 또 관두고 해서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을 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성장기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외학부 왕창 써가지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그때 과외비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이직을 할 때 그 회사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판. 인간성이 돼 있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래요. 요즘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자녀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퍼부어가지고 자녀 자립도 못 시키고 노부모도 불행해지고,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니, 어느 한쪽이라도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자식도 그렇게 해서 로봇 인간 만들어서, 생각 없는 인간 만들어 자립을 못하는 애들 만들어 놔서 자식의 노후도 불행해지고, 또 돈을 다 써버렸으니 부모의 노후도 불행해지고, 이런 장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빨리 이 현실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깨달아야 된다. 아까 부동산 얘기할 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부동산이니까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금융자산은 뭐냐?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그 뭘로 해야 되냐?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그러면요, 저축의 뜻이 뭐냐? 저축상품, 저축의 뜻은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거는 저축상품이에요.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이다. 책임 안 져주는 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이거는 투자상품이다. 이거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예금을 해야 됩니까? 펀드를 사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 전에 어떤 돈으로 예금을 해야 되는가?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돈으로 돈은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몇 개월 이내에. 그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또 원금을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금은 그런 돈 하는 거예요. 잠깐만 맡겨놓을 때 예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 깨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를 투자 상품이라고 그래요. 투자 상품을 사시면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분명히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왜?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근데 변액보험, 변액연금은요, 이름은 연금보험인데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 펀드 투자하는 거와 똑같아요. 늘었다 줄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투자는 어떤 돈으로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빚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돈.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 3년 우리나라 동학개미 투자자의 대부분은 뭐냐? 딱 이거와 반대로 했었어요. 그 예를 들어드리면요. 재작년에 자본시장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매매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1년에 몇 번을 샀다 팔았다 하는가. 한 번 샀다 한 번 팔면 회전율이 100%예요. 근데 자본시장연구원 자료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매매 회전율이 평균 6,800%래요. 그리고 1년에 68번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샀다 팔았다. 일주일에 거의 2번씩.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낮에 이러다가도 이 영상 찍으면서도 한편으로 그 생각해요. 그럼 회사 잘려요. 근데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난 3년 동안에요, 우리나라에 돈에도 일을 시켜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월급 타서 그냥 예금에서 썩히지 말고 투자상품 사셔가지고 수익 내셔야 됩니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어느덧 그 말이 돈에만 일을 시켜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회사 일은 소홀히 하고 샀다 팔았다 그러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첫째는요, 그렇게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은 계속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금융자산이에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그 다음에 퇴직금 나오죠? 그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것은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일에서도 직장에서도 도태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돈으로 예금을 저축을 해야 되고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금은 책임져주는 상품이고 투자 상품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는다. 거기에 맞는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상품이 좋고 나쁘고 이게 없는 거예요. 투자상품 운용에 성공하려면 다 뭐냐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날만 새면 온갖 유튜브에서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이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해왔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주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증시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보통 사람이. 그러면 공부를 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돼요. 분산하는 원칙. 왜 장기 투자고, 왜 분산 투자고, 이런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예측도 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산 운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일하면서 내가 다 생각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식별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지장사는 그런 전문가 만나면 안 돼요.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우선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는데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첫째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전에 코로나 사태 나고 주가 박살날 때 우리 작가님 미리 아셨습니까? 그거? 9.11 테러 나서 주가 박살날 때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작년인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주가 박살날 때 제가요 50년을 딱 지금 이 업계에서 일을 해오는데 이런 불측의 사태가 가끔 나타나거든요.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불량 주식은 100년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우량 주식이라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이게 장기 투자 원칙이라는 게.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장기 투자 이야기만 하면 딱 표정이 나타나요. 짜증난 표정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빨리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그게 시장 리스크예요. 시장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하는 거다. 근데요,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량 주식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전문가 도움도 받고 자기가 분석도 해보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서 분산은 어떻게 하냐?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사요. 그러면 석유값이 오르면요,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 값은 떨어져요. 근데 석유주는 올라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짠다고 그러는데 그 분산 투자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량 주식 한마디로 똥주 갖고 20년 갖고 있어봐야 또 안 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량 주식을 사가지고요, 처음에는 살 때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몇 달 있으면 이거 오를 때 팔아먹고 나와야지. 근데 안 올라요. 그때부터 타이에 의해서 장기 투자로 가요. 2년, 3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서 장기 투자했는데 안 오르잖아요. 불량 주식은 100년 갖고 있어봐야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인지도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그런데 그것도 100%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에는 시장 리스크와 마켓 리스크가 있는데, 마켓 리스크와 개별 종목 리스크가 있는데,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는 장기 투자로 방어를 하고, 개별 종목 리스크는 분산 투자로 방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석유 주식하고 한국 주식 사는 것처럼 이렇게 종목별로 분산하는 것을 종목 분산이라고 그러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번 달에도 10만 원, 다음 달에도 1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적금 붙듯이 하는 거를 적립식 투자. 적립식 투자는 이것도 분산 투자예요. 무슨 분산이냐? 시간 분산 투자예요. 가끔요, 빚 얻어서 투자하는 분한테 왜 빚 얻어서 투자를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면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적립식 투자, 시간 분산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시간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매직 파워, 마력이 있어요. 어떤 마력이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씩 매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죠. 1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자를 했어요. 들어간 원금은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시작할 때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재수없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한 3개월 하다가 김사가지고 안 해버리거든요. 이 사람은 죽으라고 그냥 계속 했어요. 근데 5년 후에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5년 후, 그러니까 시작부터는 10년 후에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10,000원에 시작해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000원이 됐어요. 그 사이에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어떤 달에는 10,000원에 사고, 어떤 달에는 8,000원에 사고, 어떤 달에는 2,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10년을 샀어요. 그러면요, 10년 후에 원금 들어간 거는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달 수량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보면 마지막 그 10,000원으로 금액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10,000원에서 2,000원까지 떨어져서 다시 10,000원이 됐으니까 원금 근처 와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2,410만 원이에요. 2배가 됐어요. 주가는 원위치에 와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2,000원까지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요, 기분 더럽게 나쁘죠. 그런데 10,000원일 때는 한 주밖에 못 샀는데 2,000원일 때는 5주를 산 거예요. 뭐 그다음부터는 약간만 회복해도 회복 속도가 빨라요. 그게 뭐냐면 시간 분산 투자의 마력, 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은 시간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럴 때 시간 분산 투자의 적립 투자의 마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적립 투자를 해서 한 5천만 원 마련했다. 1억을 마련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요, 그거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상품에 100%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가 다 주식만 100% 갖고 있는데 어느 주가가 요즘처럼 박살날 뻔했다. 그러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뭐냐? 적립식 투자를 해가지고 목돈이 되면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나 이런 안정적인 이 자금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상품으로 또 나눠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그래요. 다시 종목 분산, 시간 분산,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 있다. 분산 투자에는. 이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노후 대비를 위한 적정 금액은요, 시골 사는 사람과 다르고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사람 다르고 사람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해요. 다만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줘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부부, 나중에 노인은 부부만 남잖아요. 부부의 월 적정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전국 평균 260만 원으로 나왔어요. 시골 사람들은 260만 원 가지면 아주 넉넉하지만
서울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26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첫째 연금 수입이 있으면은 하나도 없어도 돼요, 이거. 공무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이상은 원금 받으니까 막말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저는 국민연금 13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 살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허드렛 일이라도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을 나중에 노후에도 퇴직 후에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얼마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주택연금으로 받아서 살 건지, 그다음에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뺐을 건지, 아니면 무슨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삼층연금에서 매달 그 정도 연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해서 벌었을 건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다만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 월 적정생활비가 260만 원이 나더라. 그걸 머릿속에 넣고 한번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사적연금 필요가 없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을 40년 소득 생기는 대로 그 비율대로 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그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래요. 내 평생의 소득의 몇 퍼센트 국민연금을 받는가? 40%예요, 우리나라는. 43% 현재는. 그리고 이제 지금 40%로 내린다고 지금 안에 나와 있어요. 40%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받던 급여의 40%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돈을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또는 주택연금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주택연금으로 모자라니까. 실제로 보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얼마씩이라도 받는 사람이 49%밖에 안 돼요. 절반이 안 돼요. 그리고 매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60만 원 미만으로 국민연금 받아도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뭐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부동산 있으면 거기서 집세 받는 걸로 보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청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삼청연금에 가입하는 게 직장 생활을 시작한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래 부어야 되니까. 그걸로 노력은 해야 돼요. 삼청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확보하는 거. 아까 선진국이 뭐라고 그랬죠? 최소 생활비를 이 삼청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50대) 분들이 특히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50대가 되면 퇴직이 가까우니까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이 뭐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아요. 퇴직할 무렵이 됐는데도. 그래서 필요 없는 거 팔아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가계자산의 78%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되도록 빨리 비율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나는 뭔 일을 할 건가? 그 일을 준비하는 노력이 50대 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